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당신을 소모시키는 모든 것을 차단하라입니다. 저자는 푸수, 출판사는 더 페이지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너무 조급해하고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적게 행동합니다. 사실 이런 태도보다는 비현실적인 생각은 차단하고 현재에 충실한 삶을 지향하는 편이 훨씬 유익합니다. 살이 찌면 다이어트를 하고 능력이 부족하면 자기 개발을 하는 등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탐욕을 차단하라. 장자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재물을 탐하면 위험이 따르고 권력을 탐하면 모든 게 고갈된다. 이 말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분명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욕심내고 탐하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현실에 만족할 수 있지만 욕망이란 마음은 결코 사람을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탐욕은 끊임없이 삶에 요구하게 만들고 차츰 모든 행복을 갉아먹습니다. 생각이 지나치게 많으면 불필요한 걱정이나 감정송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걱정과 고민에 빠졌을 때는 잠시 생각을 멈추고 하나의 목표를 선택하여 곧장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함이 최고라는 말처럼 진정한 가치는 단순하지만 정제된 것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탐욕을 차단하는 것이 인생에 대한 최고의 선택일 것입니다. 차단력을 키우고 싶다면 자신의 내면을 살펴야 합니다. 타이완의 작가 리칭 쉬아는 꽃은 꽃을 피워야 한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관계없이 꽃으로서 엄숙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꽃은 꽃을 피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이 모래와 진흙에 더럽혀져 있어도 당신이 맑고 투명하면 당신의 세상도 맑고 깨끗하고 당신이 단순 명료하면 당신의 세상은 복잡해지기 어렵습니다. 차단력이 부족하면 나도 모르게 소중한 시간을 허투루 쓰고 조금 남은 열정과 에너지도 계속해서 소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선이 밖으로만 향하는 사람들은 정작 발밑에 있는 길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면의 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번잡한 곳에서도 안정을 찾아야 합니다. 청나라 말기학자 중국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만물이 변해도 여전히 고요할 것이다. 반대로 마음이 불안하면 제 아무리 한가한 시간을 보내도 불편하고 불안할 것인즉 고요함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초조함과 불안함은 사람의 마음을 공중에 띄워서 현실을 간과하고 안절부절 못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마음이 안정되면 잡념과 욕심이 줄고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도 불안함이나 속상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둘째, 감정 소모의 원인을 차단합니다. 무엇을 중단할지 결정할 때 인간은 성장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원은 시간과 에너지죠. 따라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드는 모든 일을 차단해야 합니다. 불안을 야기하는 뉴스를 차단하고 불필요하고 쓸모없는
모든 SNS 앱을 삭제하는 등 이런 방식으로 내게 필요한 집중력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관심을 끄는 일이 생겨도 그 일이 나에 대한 성장에 유익한지부터 자문해 본 다음 유익하지 않다면 과감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내면 뜻밖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높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과 에너지와 시간을 투입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쓸모없는 정보, 과도한 생각, 타인의 간섭, 불쾌한 말들을 과감히 차단하고 남에게 잘 보이려 애쓰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타인에게 과도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또한 나를 좀먹는 사람과 일에 얽힐수록 인생은 낭비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단력은 당신이 발휘할 수 있는 최상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나쁜 감정에서 재빨리 빠져나와 다시 기분을 좋게 만들고 무의미한 감정 소모에 간섭을 피하는 건 역시 정서 지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내면에 숨어있는 모든 감정을 찾아라. 만일 의식이 되뇌의 거실이라면 잠재의식은 되뇌의 지하실입니다. 감정을 홀대하고 적대시하는 것은 거실에 있던 감정이란 손님을 강제로 지하실로 끌고 가는 행위나 마찬가지죠. 여기서 매일 증가하는 나쁜 감정들이 지하실에 누적해서 쌓이다 보면 잠재의식에 혼란이 생기고 함부로 의식에 관여해서 되뇌를 통제 불가한 상태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대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어머니처럼 아이의 이상을 즉각적으로 발견하고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포기하지 않고 엄마가 도와줄게 라며 토닥이며 위로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살핌을 받은 감정에는 치유 가능성이 생깁니다. 따라서 감정을 치유하고 싶다면 내면의 억울함과 적대감을 바로 발견할 수 있는 예민한 통찰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 안에 집중해서 몸을 이완시키고 신체의 리듬을 늦추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체의 리듬이 느려지고 내 안을 느끼다 보면 더 다양한 내면의 감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 감정을 관찰하고 그 이면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모든 나쁜 감정 자아는 인지 부조화에 기인하여 생성됩니다. 익숙하고 완벽했던 자신의 모습이 깨졌다고 느끼는 순간 나쁜 감정이 찾아오는 것이죠. 억울함을 예로 들어봅시다.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자 그동안 노력했다고 여기던 자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억울함이 밀려올 때면 어떤 노력이 보답을 받지 못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먼저 초조함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자 자신감 가득했던 자아가 깨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초조함이 느껴질 때면 자신에게 어떤 문제와 부족함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다음은 분노입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했다고 판단하자 그동안 친절하게 대우했던 자아가 깨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난다면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이 당신을 화나게 하는지 잘 살펴봅시다. 둔감력을 배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메시지에 바로 답장하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말실수한 건 아닐까? 상사가 화난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혹시 실수한 게 있나? 이렇게 외부 반응에 지나치게 예민한 경우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죠.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말입니다. 모든 부정적인 감각은 단순한 과민 반응이나 지나친 우려 때문에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답변이 늦었던 건 어쩌면 제대로 확인을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죠. 상사의 눈빛이 화나 보였던 것은 상사 자신에게 화났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와타나베 주니치가 언급한 둔감력은 이런 예민함에 대처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둔감력이란 말 그대로 둔감한 힘입니다. 일상의 좌절과 상처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대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라는 뜻으로 얼굴은 두껍게, 아량은 크게, 감각은 무디게라는 표현과 일맥상통합니다. 중국의 드라마 무림, 외전 속에 귀 루풍이라는 성격이 과격한 캐릭터가 있습니다. 툭하면 이유 없이 화를 내는 바람에 주변의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기 일쑤였고 그녀 자신도 이런 성격 때문에 괴로워했죠. 어느 날 한 제자가 그녀에게 한 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에 이렇게 난폭한 성격이라니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항상 주문을 외우라는 것이었죠. 이렇게 몇 번 주문을 외우자 그녀가 화를 내는 빈도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녀가 사용한 방법이 바로 주의력을 분산시켜서 감정을 통제하는 방법인데요. 주문을 외우는 것 외에도 숫자를 세서 감정 대상을 전환한다든가 현장을 신속하게 벗어남으로써 화를 다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몸을 단련하는 건강한 습관. 관련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하면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체내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면 뇌 속에 쌓인 부정적인 감정을 지울 수가 있죠. 감정이 평온해지면 태도가 밝아지고 태도가 밝아지면 고목에 꽃이 피는 것처럼 몸도 생기를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65세 의사 장내인은 남송 시대의 시인 유구의 마음이 평안하면 병은 스스로 치료된다라는 말을 스스로 증명했죠. 수영을 통해 하암 치료를 견디고 수영 챔피언 타이틀까지 거머쥔 그녀는 암을 극복한 비결로 조급해하지 않기를 꼽았습니다. 이것은 평온하고 담담히 병을 대하는 방법이죠. 긍정적인 태도와 평온한 마음이 치료를 위한 독한 약도 이겨낼 수 있게 해줬죠. 그러니 자신을 사랑하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지나친 물욕은 감정 낭비입니다. CCTV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생활의 빼기에서는 정리 전문가 샤샤가 특별한 집주인을 만나는 장면이 방영된 적이 있죠. 신청자의 집에 막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눈앞에 펼쳐진 장면 때문에 얼어붙었죠. 집안은 아무렇게나 쌓인 물건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고 거실은 옷이 산처럼 쌓여서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물건을 버리기 위해서 정리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힘겨운 과정이었지만 집주인은 딸을 생각하며 이를 앙 다물었습니다. 잡다한 물건을 모두 버림으로써 소비 욕구를 억제하려는 계획이었죠. 버리기란 사실 물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욕망까지 포함돼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집주인이 집안의 물건을 정리하는 것도 버리기의 첫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버리기의 진짜 핵심은 물건에 대한 욕망을 줄이는 것이며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망을 끊어내야만 현재의 삶을 여유롭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수많은 수요를 만들어냈죠. 계속해서 물건을 사고 나면 버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낭비 중인 인생입니다. 물론 물건이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주고 안정을 찾아줄 수도 있지만 그 물건에 먼지가 쌓이고 쓰레기로 전락하는 순간에도 이런 소비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내면의 무력에 맞서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물건을 가져도 삶의 즐거움을 찾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당신에게 적합할 수는 없고 당신에게 적합한 모든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 개의 줄이 묶인 상태로 얼마나 멀리 뛸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보고 크게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고 원하는 물건도 계속해서 생기기 마련이라 아무리 힘들어도 필사의 각오로 주변 사람들과 일을 선별해야만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집중하고 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에너지를 얻으려면 대인관계를 간소화해야 하고 진리와 실리 추구를 위한 시간을 가지려면 명확한 목표를 세워야 하며 몸과 마음을 정리하고 현재를 즐기려면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성공의 이면에는 결연한 의지와 끝까지 해내려는 인내심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떠나보내고 버리고 포기하는 것들이 훗날 훨씬 큰 보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멀리 걸을수록 현실 속 걸음이 더 안정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고의 깊이를 더해야 사유의 한계를 깨트릴 수 있다는 의미죠. 투자가 폭로는 한 강연에서 모 치약회사가 치약 매출을 증가시킨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회사는 4년 연속 시장 점유율이 2자릿수로 증가하던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한 영업이사는 연간 매출액을 20%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직원 대부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라며 불만을 토로했죠. 몇몇 부서의 팀장들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거나 마케팅 방안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지만 치약 판매량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죠. 그 무렵 새로 입사한 한 인턴이 치약 시장의 경쟁 구도를 분석하고 본사 치약이 가격이나 기술적으로 큰 우위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신 그는 소비층의 양치 습관을 기반으로 치약의 입구를 6mm로 확대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죠. 연구 비용도 필요 없는 이 방안은 뜻밖의 소비자의 회당 치약 사용량을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치약 회사의 판매량은 무려 32%나 증가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정보의 피상적인 단면만을 받아들일 뿐 이면에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처한 환경은 쉽게 바꿀 수 없지만 정보를 대하는 태도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 여러분도 부디 사고의 깊이를 더해서 정보의 꼭두각시나 패스트푸드식 정보의 수거함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흥미로운 질문과 계산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는 약 75억 명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평생 스치거나 마주치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정답은 바로 2290만 명입니다. 기나긴 인생에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사람을 마주치고 또 무수히 많은 친구를 사귀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친구가 편하고 즐겁지만은 않을 테고 혹시 가치관 차이 때문에 생긴 감정이 당신을 멘붕 상태로 빠뜨릴 수가 있죠.
만약 그 정도로 힘든 관계라면 과감히 손을 놓아서 상대방을 떠나보내고 차라리 나에게 더 소중한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요? 삶을 더 즐겁고 재밌게 만들고 싶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불필요하고 부적합하며 불편한 것들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은 복잡한 것은 단순하게, 남는 것은 버리는 과정의 반복이죠. 쓸데없는 정보를 필터링해서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인생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아울러 타인의 험담을 걸러내고 오롯이 자신에게 열중을 해야 더 큰 행복이 찾아오며 힘든 관계를 끊어내고 자신을 알아주는 지인에게 진심을 전해야 즐거움이 이어지는 법입니다. 앞으로의 여생에서는 여러분도 인생의 필터링을 통해 평온한 내면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지만 조용히 잠재의식 속에 잠복해 있다가 조금만 부주의해도 불쑥 모습을 드러내 현재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삶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북송시대의 대문호 벙중엄은 물질에 기뻐하지 말고 자신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시끄러운 세상을 사는 우리가 감정의 속박에서 벗어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리학적 측면에서 말하는 감정이란 주관적인 기분이자 객관적인 생리 반응으로 목적성을 가지고 주관적인 느낌을 표출하는 일종의 사회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현재 처한 상황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지면 걱정과 분노, 슬픔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표출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에 매몰되면 이성을 잃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극도의 행복감에 오히려 슬퍼하고 또 누군가는 비관과 실망으로 인해 초조함과 우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루는 의사인 친구에게 전해줄 게 있어서 그녀가 근무하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진료실에는 2명의 환자가 대기하고 있었죠. 첫 번째 환자는 검사 결과가 좋아서 크게 기뻐하며 고마움을 표하고 나갔지만 두 번째 환자는 안타깝게도 병증이 심해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환자는 큰 충격에 휩싸여 대성통곡을 했고 친구는 그런 환자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불과 얼음처럼 극명히 다른 환자들의 반응을 본 나는 당황스러우면서도 친구가 강한 내면을 가지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나였다면 매일 환자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주다가 우울증에 걸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친구 말에 따르면 의사들은 여러 환자를 만나기 때문에 나쁜 감정을 빨리 털어버리지 못하면 환자들의 기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치료에도 좋을 게 없다고 합니다. 나는 친구의 감정 처리 방법이 궁금했습니다. 너처럼 감정의 속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친구는 긍정적인 감정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감정도 타인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라며 감정을 손님처럼 대하는 것이 부정적인 감정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신만의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좋아하는 손님과는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싫어하는 손님에게는 무관심하게 대하는 방법으로 매일 좋은 기분을 유지해야만 올바른 업무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친구의 지혜에 깜짝 놀랐습니다. 감정을 손님으로 대하다니 굉장히 철학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감정이란 미리 연락 없이 찾아온 손님처럼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그러니 좋아하는 손님과는 대화를 나누고
싫어하는 손님은 냉담하게 대해도 괜찮은 것이죠. 의사 친구는 좋아하는 손님이든 싫어하는 손님이든 둘 다 오래 머물게 하지 말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바로 내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귀뜸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기 쉬워서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모두 오랜 시간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깨끗이 비우지 못한 상태로 일을 하면 그 감정에 휘둘려서 판단력만 흐려질 뿐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논쟁을 하는 대신에 침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치가 다르면 말을 줄이는 것이 현명하고 식견이 다르면 다투거나 논쟁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말을 삼가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최고의 자기 절제입니다. 침묵과 자기 절제가 깊은 삶의 지혜를 반영한 것이라면 언쟁과 변론을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노력과 수행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남은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면 다른 사람과 논쟁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족과 논쟁하지 않기. 가족이나 배우자와 논쟁은 모두에게 패배감을 안겨줄 뿐입니다. 우리가 성숙해지면 부모님의 잔소리도 자존심을 내려놓은 채 조용히 들을 수가 있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최고의 성품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말다툼은 가정의 불화로 이어집니다. 결혼 생활은 전쟁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서로의 감정과 화목함이지 옳고 그름이나 맞고 틀리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죠. 애정이 있는 결혼 생활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작가 션 스시는 외로움은 탁월함의 지표이자 고귀한 품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깨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맹목적으로 무리에 휩쓸려 가는 대신 혼자만의 시간을 즐깁니다. 바람과 급류에 휩쓸려 자신을 잃는 대신 술잔이 오가는 그 시간을 자기 능력 향상을 위해 쓰는 데 훨씬 이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무조건 남을 따라하는 사교 활동이 원하는 삶을 가져다 줄지는 불확실하지만 학업과 훈련에 집중하면 자신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법을 배워봅시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묵묵히 정진하다 보면 어느새 훌륭한 모습을 조각할 수가 있습니다. 작가 쌈 마오는 나는 진지한 삶보다 단순한 삶을 추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단순함에서 복잡함을 추구하는 성장 과정이라면 후반전은 복잡함에서 단순함을 찾아가는 수행 과정입니다. 사는 게 힘들다고 토로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정말 삶이 힘들기보다는 지나치게 많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죠. 이들은 동료 사이의 가벼운 농담이나 무의미한 타인의 시선에도 오랜 시간 괴로워하거나 작은 실수를 저질렀을 때 다른 사람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데도 좌불안석으로 불안해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일을 혼자서만 전전긍긍할 때도 있죠. 마치 신당서 육상선전에 나온 생각이 많은 사람은 피곤하고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렇지 않다라는 구절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소소한 일을 앞두고 생각이 많아지면 불안하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생각이 많아지면 부담감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좋은 일을 앞두고 생각이 많아지면 피로가 몰려오고 나쁜 일을 앞두고 생각이 많아지면 영원히 극복할 수 없는 벽이 생깁니다. 인생이 피곤한 이유는 생각을 지나치게 많이 그리고 복잡하게 하기 때문이죠.
모든 일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즐기면 삶이 덜 피곤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각을 간소화하고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며 타인과의 마찰을 줄이고 마음대로 생각하는 행동을 멈추며 자신에 대한 의심을 거둬야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생활이 즐거워지고 생활이 단순해져야 인생이 수월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이번 생을 편안하게 살고 싶다면 3가지 마지노선과 5개의 원칙을 정해놓고 다소 이기적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요.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자기 생각과 필요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마음의 소리를 경청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의 출발점은 누가 나는 이렇게 해야 한대, 누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대가 아니라 내가 원하고 좋아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은 타인을 생각하기 전에 나 자신을 위해 한 번 더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이 타인도 잘 돌봐줄 수 있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 여유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감정을 컨트롤하는 법. 미국의 심리학자 레오날드 펠더가 주장한 색상 말하기 방법은 감정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를 참기 어려운 순간, 하고 있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눈에 보이는 물건들이 무슨 색인지를 생각합니다. 하늘은 파란색, 와이셔츠는 흰색, 치마는 빨간색. 이렇게 시각적 감각을 강제로 회복시킴으로써 되뇌가 다시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도와주죠. 다음은 운동으로 조절하기입니다. 심리학자 엘리엇 에러슨은 연구를 통해 최고의 감정 조절 방법으로 운동을 꼽았습니다. 이는 슬픔이나 분노의 감정이 들 때 운동이나 농구, 복싱 등의 운동을 통해 자신의 바이오 리듬을 원상태로 돌려놓는 방법이죠. 실제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더 건강하고 정서적으로도 훨씬 안정되어 있습니다. 뇌는 당신의 기분을 통제하고 기분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성인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으로 알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운 순간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감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안정된 감정에는 자신을 조절하는 자율성과 이를 차분하게 처리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만이 감정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삶의 곳곳에 감춰진 문제들을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구한 지가 좀 된 책이었는데요. 사실 작년에 구했는데 이번에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약을 많이 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